자, 안녕하십니까. 2025년 1회 CBT 시험이 시작됐죠. 자, 이제 이번엔 이게 1회차 시험을 이제 한번 응시를 해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작년 그 2024년보다 일단 약간의 이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이 또 다 빠지고 이제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1회차 때 문제는 약간의 난이도는 좀 체감 난이도는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작년에도 비슷했지만 어쨌든 기출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내는 비율은 20% 미만입니다. 물론 기출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낸다는 게 아니고 문제와 보기를 조금 뭐 한 번, 두 번 약간 틀어서 꼬아서 내기 때문에 뭐 약 그 좀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풀지 않으시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푸시더라도 그러니까 한 회를 풀든 두 회를 풀더라도 꼭 꼼꼼하게 한 문제씩 잘 이해하시면서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쨌든 뭐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뭐 전체 문제를 다 복귀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제가 이제 봤을 때 기출 말고 좀 새로운 유형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유형들의 문제들만 한 20문제 정도 추렸으니까 이 문제만이라도 꼭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물론 이제 처음 시험 보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가실 때는 꼭 신분증이 없으면 요즘은 아예 시험을 못 봅니다. 뭐 그 수험표라든가 이런 거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이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만약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뭐 그런 거 없으시면 여권이라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산기. 뭐 계산기는 본인이 쓰시던 거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죠. 익숙하시니까. 근데 CBT 프로그램 안에 우리 그 윈도우에서 쓰는 그 계산기 있죠. 공학용 계산기. 그 공학용 계산기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계산기가 없더라도 그 윈도우에서 쓰는 계산기를 쓰실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는 비율은 20% 미만이다. 한두 문제 정도, 많으면 한 세네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하게 시험을 어쨌든 150분 동안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 통신이라는 게 이제 전자회로가 없어지면서 뭐 그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정보 전송 이론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운용, 그다음에 뭐 그 정보통신 기기,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개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문제들이 뒤에도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앞에서 잘 안 풀린 문제를 뒤로 갈수록 또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엮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꼭 읽어보시고 150분, 뭐 다 150분을 다 쓰신다는 건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죠. 그래도 너무 막 풀리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잘 풀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어쨌든 24년에 나왔던 유형들이 좀 바뀌어서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체감 난이도는 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자패드, 이게 그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전자패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전자패드를 주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싹 지워지는 전자패드를 꼭 받으셔가지고 이런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자패드 받으셔서 꼭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풀이 문제는 이번에 시험 보니까 이 계산 문제가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것들도 있어요. 아주 이해가 안 가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계산하라는지 이해 안 되는 문제들도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뭐 하나 단위를 잘못해서 틀리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절대로 틀리지 않게, 너무 뭐 난이도 있고 이상한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그 한눈 문제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몇 점이에요? 60점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60점. 자, 그래서 너무 그 고난이도 문제, 내가 이해 안 가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문제, 진짜 내가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늘 강조드리죠. 자, 그래서 신규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론들, 그다음에 쓰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뭐 꽤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슈대가 되는 뭐 OTT라든가 AI라든가 뭐 또 챗 GPT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다 그 조금씩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좀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좀 전혀 보기 중에 완전히 개념이 다른 보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는 문제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는 문제를 틀리면 그건 떨어지는 겁니다. 모르는 문제를 하나 맞추는 것보다는 아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남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시험을 보니까요. 3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오늘이 첫 시험이었고 대부분 이제 지난번에 그 작년에도 그랬고 조금 뒤쪽에 시험을 접수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좀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 정도 남았으니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푸실 때 문제와 답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한 회를 풀더라도 문제와 답을 좀 이해하시면서 만약 이해가 안 되면 구글링을 해서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오답을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오답. 내가 맞춘 거는 어느 정도 계속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틀리는 문제는 꼭 계속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답 일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좀 풀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한 20문제 정도 제가 기출 왜냐하면 이 CBT는 그날 그 사람별로 날짜별로 다 문제가 랜덤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근데 어쨌든 오늘 풀어볼 한 20문제 중에 최소한 30% 이상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신규 문제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20문제 중에 30%면은 6에서 7문제는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꼭 20문제는 아주 잘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을 보니까 전송 일반하고 정보 시스템 운용이 조금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 이후 기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22년부터 이제 새로 생긴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난이도가 좀 높거나 좀 어려운 데서 신규 문제를 좀 출제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40점 꽈락만 안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40점 꽈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운용 같은 경우는 좀 특히나 좀 우리가 8문제잖아요. 그죠? 최소한 8문제 이상을 좀 맞을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작년하고 똑같이 컴퓨터 일반하고 법규는 컴퓨터 일반이 13문제, 법규가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법규가 예를 들면 어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무슨 기술 기준입니까? 이런 거보다는 법에 있는 내용, 실제 현장에서 쓰는 이런 내용들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새로운 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전송 일반인들, 정보 전송 일반. 그래서 한 20문제 중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겁니다. 이런 전가산기 문제, 전가산기가 뭐냐, 그리고 이런 여기 간략화하는 문제, 부울대수를 간략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형파에 대한 시력값과 평균값 이런 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스펙트럼의 정의, 자, 이런 문제들이 좀 난해하게 좀 인식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전가산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가산기는 어쨌든 한 자릿수를 연산하고 자리 반올림 수를 입력을 해서 입력을 포함해서 출력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가산기는 입력이 3개입니다. 그래서 A, B, Z 이렇게 해서 입력이 3개를 가지고 3개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 연산하고 요거를 그러니까 이진수 한 자릿수를 연산하고 하위의 자리 올림수를 입력을 포함해서 원래는 이제 이게 입력이 이제 3개에서
출력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문제 유형도 많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세 개의 입력과 세 개의 입력의 합과 출력 올림수를 구하는 자 조합 논리 회로가 자 전가상기다. 그래서 세 개의 합과 이 출력 올림수를 구하는 조합 논리 회로.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리 올림수 입력을 포함해서 출력한다. 요 용어를 좀 잘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전가상기를 좀 구글링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연파, 정연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정연파라고 하죠. 정연파. 이렇게 정연파가 있는데, 크기를 똑같이 그릴게요. 정연파가 있는데, 여기 최대치가 이제 VM입니다. VM. 최대치가 VM일 때, 이때 이제 시료값하고 평균값입니다. 필요값과 평균값. 그래서 이 중에서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이고요. 요게 이제 시료값이고요. 시료값. 그다음에 평균값은 이제 파이분의 2VM. 요게 이제 평균치고 요거는 이제 시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료값은 루트 2, 평균값은 파이로 2VM 이렇게 나눈다. 왜냐면 2VM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2VM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2VM인데 이거를 파이로 나누면 자, 평균이란 얘기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요 2VM을 파이로 나누면 그게 평균값이다. 평균값.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시료값은 루트 2의 VM입니다. 시료값은 루트 2의 VM. 그래서 요 정도가 시료값이 되고 얘 평균치는 당연히 뭐 중간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료값과 평균값의 요 공식은 좀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요런 수식, 요런 식을 주고 요거를 이제 간략화하라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AB 플러스 AB의 요 바인데, 요 바입니다. 이게 요 슬러시한 게 바예요, 바. 자, 그러면 요 두 개만 먼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A로 빼면 A의 곱에 B 플러스 B 바가 되겠죠, 그죠? 요 두 개만 해보면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일단 이렇게 구하고요. 네, 여기 구하고 그럼 여기서 다시 요거 A, B 바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B 플러스 B 바는요 1입니다. B 플러스 B 바는 1. 그다음에 A 플러스 A 바도 1이에요. 1. 그 불대수 공식에 의해서 B 플러스 B 바는 1, A 플러스 A 바는 1. 그러니까 여기가 B 플러스 B 바가 1이 되겠죠. 1. 그러면 요 A만 남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A 바 다시 B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다시 이렇게 풀어버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A 플러스 A 바 그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곱이 되니까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플러스 A 바는 1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 답은 A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한 이런 공식들, 부울대에서 쓰는 공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만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요거랑 이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만약에 좀 헷갈리시면 이 부울대수 문제는 만약에 1회차 때 나왔으면 계속 유사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여러 번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라는 겁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면 연속성 신호가 포함하는 성분의 크기를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한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 신호가 포함하는 성분의 크기를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한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에너지 스펙트럼도 있고 뭐 전력 스펙트럼도 있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연속성 신호가 포함하는 성분별 크기를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한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한다. 그리고 연속성 신호. 그러니까 이제 물론 스펙트럼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도 있고 전력도 있는데 두 개가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르기는 한데 여기서는 연속성이라는 개념과 이 주파수 영역이라는 우리가 키워드를 좀 잘 알고 계셨다가 스펙트럼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노하우를 그런 요령을 좀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통신 기기입니다. 정보통신 기기.
정보통신기기에서는 H.264 압축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전자 교환기에서 가입자선 정합회로.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근데 요거는 좀 암기가 필요해서 요거 좀 하나 제가 좀 적어 왔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홈 허브라는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 그래서 요 용어를 주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에 해당하는 게 스마트 홈 허브다. 자, 그리고 L2 스위치의 자, 5대 기능입니다. L2 스위치나 우리가 이제 브릿지인데 L2 스위치나 브릿지의 5대 기능. 그래서 L2 스위치의 기능이 아닌 것은 뭐 러닝, 플러딩, 포워딩, 필터링, 에이징, 그다음에 뭐 멀티캐스팅 막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멀티캐스팅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264는 이름 자체가 AVC입니다. AVC, 어드밴스드 비디오 코딩이에요. 어드밴스드 비디오 코딩 H.264. 그래서 이거는 엠팩 4 파트 2 정도 됩니다. 엠팩 4 파트 2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H.264가 엠팩 4 정도 되는 압축이다. 그래서 이름은 AVC입니다. AVC. H.264는 AVC, 어드밴스드 비디오 코딩. 그다음에 그래서 움직임 보상, 그다음에 화면 내 예측 블록 이런 것들을 가능합니다. 가능한 압축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움직임 보상 예측 보호도 가능하고 화면 내 예측 블록도 가능하고.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H.264는 뭐 엠팩 4 파트 2랑 비슷하다. 그다음에 AVC다. 용어입니다. AVC는 닉네임이에요. 예측 부호와 움직임 보상이 가능하다. 화면 내 예측 블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실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전전자 교환기.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잘 쓰진 않지만 이제 전자 교환기 중에 전전자 교환기에 가입자선. 우리가 이제 교환기가 있으면 교환기가 있고 여기가 가입자가 있으면 가입자선 이쪽을 우리가 가입자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입자선에 대한 정합회로 어떻게 정합회로에 대한 정합회로의 종류입니다. 종류 정합회로의 종류. 자, 그래서 BORSCHT입니다. 이건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BORSCHT, BORSCHT. 그래서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B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피드, O는 오버 볼테이지 프로텍션, R은 링잉, 그다음에 S는 슈퍼비전, 코딩, 하이브리드, 테스팅. 그래서 BORSCHT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기를 주고 이 중에 이제 다른 걸 막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 BORSCHT 이외에 완전히 다른 문제를 내주거든요. 보기로. 옛날에 이제 기출에서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이것도 BORSCHT 조금 꼭 암기를 좀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홈 허브 역할을 하고 사용자의 음성 명령에 따라 음악을 검색하여 틀고, 그러니까 사용자의 음성 명령에 사용자가 뭐 문 열어주세요. 지금 날씨가 어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뭐 커튼을 좀 내려주세요. 전등 좀 꺼줄래? 뭐 이런 음성을 통해서 뭐 음악도 검색하고 음식 주문도 하고 실내 온도 조절도 하고 이런 가상의 비서를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홈 허브라고 합니다. 스마트 홈 허브. 그래서 요거 사용자의 음성 입력, 음성 명령으로 뭔가 막 하는 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스마트 홈 허브라고 한다. 스마트 홈 허브. 이 용어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2 스위치의 5대 기능입니다. L2 기능이나 브릿지도 비슷하죠. 브릿지. 그래서 러닝, 학습을 하는 거죠. 맥 어드레스 학습하고 플러딩, 그다음에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포워딩, 어느 쪽으로 내가 맥 어드레스에 맞는 쪽으로 보내는 거 우리가 포워딩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필터링, 이렇게 이렇게 뭐야 되나 그 ALC처럼 걸러주는 거 우리 필터링 기능도 하고, 에이징, 맥 어드레스를 계속 그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에이징, 지워주는 걸 이걸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러닝, 플러딩, 포워딩, 필터링, 에이징 이 5개는 조금 이것도 좀 암기를 좀 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기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러닝, 플러딩,
포워딩, 필터링, 에이징. 이것도 아주 이번에 시험에 잘 나온 문제니까 잘 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이제 TCP 계층에서 우리가 TCP 계층은 4계층이죠. 네. 그래서 TCP 헤더의 헤더 구조가 이렇게 쭉 있죠. 여기 이제 페이로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헤더 중에 흐름 제어가 뭐예요? 송신과 수신의 사이즈를 서로 계속 맞춰주는 걸 흐름 제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제어에 대한 헤더가 뭐냐면 이 부분에 있는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윈도우 사이즈.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흐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그래서 TCP 계층에서 흐름 제어를 위한 헤더는 자, 윈도우 사이즈 가지고 한다는 거. 윈도우 사이즈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H.265 앞에서는 H.264가 나왔잖아요. 근데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는 H.265가 나왔습니다. 264하고 265는요. H.264하고 그 다음 버전이 265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은 H.266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2배씩 압축률이 늘어납니다. 2배씩. 그러니까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H.264가 쓰는 용도, H.265 같은 경우는 UHD용으로 많이 쓰고요. H.264는 HD용 압축할 때 많이 썼고, H.265는 UHD 영상을 압축할 때 많이 썼고요. H.266은 이 3D라든가 이런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압축을 할 때 요즘에 쓰는 게 H.266입니다. 그래서 압축률이 2배씩 늘어난다는 거,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H.265는 그래서 이름이 HEVC입니다. 그래서 하이 이피션시 비디오 코딩이에요. 그래서 높은 효율, 고효율 비디오 코딩입니다. 그래서 하이 이피션시 VC 비디오 코딩이에요. 아까 H.264는 AVC였잖아요. 요거는 HEVC입니다. 애칭이. 그리고 H.264보다 2배 압축이 더 된다. UHD 4K나 8K 압축을 지원한다. 당연히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뭐 움직임 보상이라든가 블럭 만드는 건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훨씬 더 고도화돼서 지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P 버전 6의 주소 중에 멀티캐스트 주소, 루프백 주소, 무지정 주소라는 이 주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주소는 ff00:/8 이게 멀티캐스트 주소고요. 그다음에 루프백 주소는 :1/128 이게 루프백 주소입니다. 루프백이 뭐예요? 자신한테 돌아오게 하는 게 루프백이잖아요. 나한테 돌아오게 하는 게 루프백. 그래서 IP 버전 4에서는 127.0.0.1이 루프백 주소였잖아요. 그죠? 내가 보낸 게 나한테 오는 걸 우리가 루프백 주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정 주소. 그러니까 주소를 아예 지정하지 않는 거죠. 무지정 주소는 :/128입니다. 버전 4에서는 무지정 주소라는 걸 그런 개념은 잘 없었죠. 버전 4에서는. 그래서 무지정 주소는 :/128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루프백은 1/128이고 무지정은 아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IP 버전 4에서는 이게 루프백이고 무지정은 별도로 버전 4에서는 그런 개념은 잘 쓰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802.1Q, 802.1Q에서 전달되는 데이터. 802.1Q가 뭐죠? 802.1Q가 VLAN이죠. VLAN. 네, VLAN. 그래서 VLAN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VLAN을 어떤 L2 스위치하고 여기서 L2 스위치를 VLAN을 했어요. 서로 VLAN을 해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VLAN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걸 우리가 802.1Q라고 하죠. 그래서 태깅이라고 하죠. 태깅. 네, 태깅을 해준다. 태깅해서 트렁킹 데이터를 보낸다. 그렇게 묶어서 보내는 걸 우리가 트렁킹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 개념에서 그러면 여기는 L2하고 L2니까 전달되는 데이터가 뭐예요? 당연히
이더넷이겠죠. 이더넷 프레임입니다. 2계층이니까. 2더넷 프레임을 기준으로 802.1Q에선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도 좀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진수와 이준수를 더하거나 아니면은 뭐 16진수를 이진수로 바꾸거나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10진수 43하고 이진수 100 100 여기 100 101이네요. 맨 끝에는 없습니다. 그거 좀 오타가 났네요. 100 101이에요. 100 101을 5와 연산을 하는 겁니다. 5와. 그래서 5와가 뭐예요? 0과 0이면 1이고 1, 0이면 1이고 0, 1이면 1이고 1, 1이면 1이고 이게 5와 연산이잖아요. 그죠? 이게 5와입니다. A하고 B가 0, 0일 때만 죄송합니다. 0,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인 게 5와 연산이잖아요. 5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43을 일단 이진수로 바꿔야겠죠. 이진수로. 그래서 여기 32, 16, 8, 4, 2, 1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32고 그다음에 8, 그다음에 2, 1 이렇게 하면 43이죠. 이 43이잖아요. 그죠? 이거 2로 다 나누면 여기 10, 10, 12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하고 이진수 요거를 5와 연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겹치는 부분만 나오니까 10, 11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요걸 이진수로 바꿔서 두 개를 5와 연산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약간 이제 틀어서 낸다라는 거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운용입니다. 운용. 그래서 운용이 조금 난해하게 나왔는데요. 문제들이 좀 난해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머신. 우리가 이제 VM 가상머신에서 검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점. 그래서 검사점이 뭐냐면 가상머신의 상태를 저장한 파일을 우리가 검사점이라고 하고 가상머신을 이전 상태로 이렇게 복구할 때 쓰는 게 검사점입니다. 우리가 왜 그 백업을 해놓고 다시 그 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윈도우에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뭐 어느 상태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게 윈도우나 이런 데도 기능이 있는데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에도 이런 검사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검사점이 가상 머신을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걸 우리가 검사점이라고 한다. 요 개념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CPU에 이제 부하를 분산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정적 부하 분산이 있고 동적 부하 분산이 있습니다. 정적 부하 분산과 동적 부하 분산이 있는데 그래서 정적 부하 분산에는 라운드 로빈, 가중치, 액티브 스탠바이 요거는 기출 문제기는 한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적은 라운드 로빈, 가중치, 액티브 스탠바이 부하 분산이 있고 동적 부하 분산에는 최소 연결수, 최단 응답 시간 부하 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최소 연결은요 연결수가 가장 작은 서버부터 부하 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단 응답 시간은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의 서버한테 부하 분산을 해주는 걸 우리가 최단 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적에서는 라운드 로빈은 뭐예요? 서버 그냥 순서대로 그냥 라운드 로빈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냥 순서대로 할당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중치가 가장 높은 서버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가는 거. 액티브 스탠바이는 액티브 서버가 먼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먼저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게 맨 위에 올라가는 방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가중치 부하 분산 방식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연결수가 가장 작은 거 아니면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을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최단 응답 시간 이런 개념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요 두 문제 UPS도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 24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총 소비 전력을 일단 구하고요. 총 소비 전력은 이거 잘 헷갈리시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500와트짜리 10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1kW짜리 한 대,
그다음에 뭐 20W짜리 뭐 5대 이런 식으로 뭐 서버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500W가 되는 거죠. 10대니까. 아니 5000W가 되는 거죠. 1kW니까 이거는 1000W가 되는 거고요. 20W 5대니까 이거는 100W가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요? 6100W가 되는 거죠. 아니면 6.1kW가 되든가.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UPS 용량을 계산할 때는 총 용량을 역률로 나누고요. 거기에 여유율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률이나 여유율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UPS를 설계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역률을 뭐 0.5로 줄 수도 있고요. 여유율을 1.2로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공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용량을 일단 역률로 나누고 1.6, 그러니까 여유율로 곱해주면 그게 UPS 용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잘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VPN. VPN이 뭐예요? 이 공공 네트워크를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공공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요? 이런 터널링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네. 데이터를 전송해서 이 데이터는 어쨌든 암호화되어 있는 거죠. 암호화. 그래서 아무나 읽어볼 수 없게 해주는 이런 걸 우리가 VPN이라고 하죠. 그래서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익명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한다. 그죠? 이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래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익명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뭐예요? 터널링 프로토콜하고 암호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암호화 기술. 그래서 우리가 터널링 프로토콜로 쓰는 게 뭐예요? IPsec이라든가, 그죠? IPsec, Security, SSL이라든가, PPTP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돼. PPTP는 2계층, 그다음에 SSL은 4계층 이상 응용계층, IPsec은 3계층에서 쓰는 터널링 프로토콜이죠. 자, 이런 개념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말을 약간 꼬우면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VPN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머신, 그다음에 부하분산, 자, UPS 용량 잘 좀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터 일반하고 법규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가 기존에 안 나왔던 문제들이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에서 공동구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중에 경미한 공사라는 게 있고요. 경미한 공사. 그다음에 100옴 이하 접지가 가능한 거. 정보통신은 기본적으로 10옴 이하잖아요. 그죠? 10옴 이하. 근데 100옴 이하가 가능한 공사가 있죠. 자, 요거 기존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었는데 이번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 우리가 뭐예요? CPU가 있으면 이 위에, 그죠? 여기 메모리하고 실제 메모리하고 이 메모리의 속도하고요. 이 CPU의 레지스터의 속도가 당연히 이쪽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속도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캐시입니다. 캐시 메모리. 그래서 속도 차가 이쪽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메모리와 CPU의 속도 차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속도 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캐시인데, 그래서 캐시는 1레벨 캐시, 2레벨 캐시, 3레벨 캐시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여기 CPU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걸 우리가 L1 캐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구축해 놓은 캐시를 L2 캐시라고 합니다. 자,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시고, 요 위에서 잠깐 볼게요. 그래서 정보통신설비 공동구축제도라는 게 뭐냐면 방송통신 사업자 간의 공동구축을 통해서 통신설비 투자를 절감하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며 통신사업자 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같은 경우 L사, S사, K사가 3사가 각각 딱 기지국도 막 다 따로 구축하고 안테나도 막 따로 구축을 했는데 이제는 공동 구축제도. 그래서 물론
안테나는 기지국은 하나에서 안테나는 따로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지국도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 공동구 같은 경우도 같이 쓰고 맨홀도 같이 쓰고 그래서 이런 공동구축제도라는 게 지금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중에 경미한 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그래서 일반적인 공사 말고 경미한 공사. 그래서 경미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모든 사업자가 뭐 전기 사업자든 소프트웨어 사업자든 소방 사업자든 모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이 무선국이라든가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CCTV, 자가유선, 군의 방송 이런 것들이 다 그 경미한 공사 대신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CCTV, 자가유선, 군의 방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미한 공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5회선 이하의 근거리 통신망. 그러니까 회선이 작은 5회선 미만의 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우리가 회사에서 랜 공사 본인들이 막 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한 서버 증설 공사 등 뭐 서버 증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경미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예를 들면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뭐 5회선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1,00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1,000제곱미터 이하의 CCTV 이거를 얘기 안 하고 뭐 다른 거 CCTV 자가유선 군의 방송 말고 뭐 다른 거 뭐 그 뭐가 있을까요? 뭐 뭐 SI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경미한 공사가 아니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경미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0옴 이하 접지가 가능한 공사. 100옴. 원래 통신 접지는 10옴인데 100옴 이하. 그래서 국선 수용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이런 것도 이하 이상. 100회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군의 통신 단장. 이런 겁니다.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입니다. 보호기를 설치한 이렇게 되면 아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철탑 위에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막 이런 것들은 뭐예요? 100옴 이하로 접지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치하지 않는 그다음에 이하 100회선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에서 캐시 메모리의 종류에서 L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에 바로 붙어 있는 걸 우리가 L1이라고 하고요. CPU 외에 옆에 따로 붙어 있는 걸 L2 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의 크기는 L2가 더 커요. 근데 실제로 처리 속도는 L1이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L1은 CPU 칩에 내장되어 있어서 가장 먼저 메모리에서 CPU L1의 캐시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CPU에서 L1을 검색을 했는데 L1에 뭔가 정보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L2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L1에서 정보가 없다면 L2에서 찾는다. 그래서 L2보다는 느리지만 대신 조금 크게 그려놓은 이유가 메모리 용량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L3 캐시라는 거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용어는 있습니다. L3 캐시라는 용어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뭐 이 한 20문제 정도 됐는데 이게 뭐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전체 커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 중에서 20문제 중에 30%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한 5에서 6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만이라도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니까 기존에 공부하셨던 거에다가 이런 문제들을 이런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이번에 모든 분들이 일단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